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산속 깊은 계곡, 그곳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단지 잘못된 혈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감옥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생존의 경쟁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감시와 폭력, 굶주림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철저히 무너지고 삶은 단지 버티는 행위로 전락해버리죠. 이곳이 바로 북한의 14호 정치범 수용소,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잔혹한 감옥입니다. 북한 전역에 흩어진 여러 수용소 중에서도 14호 수용소는 특히 완전 통제구역이라 불립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이 거대한 감옥은 대동강을 따라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습니다. 60km에 이르는 전기철 조망, 곳곳에 세워진 감시탑, 그리고 총을 든 경비병들이 이 지역을 외부 세계와 완벽히 차단하고 있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아직도 이 참혹한 현실을 막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현대사 최악의 인권 유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연좌제라는 무서운 제도가 있어서 가족 중 한 명이 정치적 죄를 지으면 3대에 걸쳐 처벌을 받게 되죠. 할아버지가 반정부 활동을 했다면 그 손자까지도 평생 수용소에서 썩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김용이라는 남성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김용은 고위 군인이자 국영기업 부사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전용 운전기사와 각종 특권을 누리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비밀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40년 전 그의 아버지와 형이 미국 스파이 혐의로 처형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김용 본인은 이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고아원으로 보내져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혈통의 죄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한편 신동혁이라는 아이는 아예 수용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교도관에 의해 배정받은 관계였어요. 14호 수용소에서는 허가 없는 임신이 곧 사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일하고 다른 수감자를 밀고 하여 보상결혼 허가를 받는 것뿐이었죠. 신동혁에게 수용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철조망 밖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10가지 수용소 규칙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 탈출 시도를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총살. 세 번째 규칙, 음식을 훔치거나 숨기면 즉시 총살. 다섯 번째 규칙, 탈출자를 도우면 즉시 총살. 모든 규칙이 죽음으로 귀결되었죠. 수용소의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어요. 석탄 광산에서는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깊은 곳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경비병의 무자비한 구타가 기다리고 있었죠. 음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하루 3끼 식사라고 해봐야 옥수수 죽 한 그릇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익지 않은 상태로 나왔어요. 아이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쥐나 벌레까지 잡아먹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음식을 두고 경쟁해야 했습니다. 신동혁은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그녀의 식량을 훔쳐먹곤 했는데 들키면 매를 맞았지만 그래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생존 본능이 가족애보다 강했던 거죠. 교육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경비병이 교사 역할을 했고 가르치는 내용은 오직 복종뿐이었어요. 수용소 규칙을 외우고 김일성 일가에 대한 찬양을 반복하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세뇌당했습니다. 아이들은 비판적 사고나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족 간의 밀고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동혁이 15세가 되던 해 그는 형과 어머니가 탈출을 계획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평범한 사회라면 가족을 보호하려고 했겠지만 수용소에서 태어나 자란 신동혁에게는 규칙이 혈육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는 즉시 경비병에게 이 사실을 신고했고 며칠 후
어머니와 형이 공개 처형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야 했어요. 처형 현장은 수용소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모든 수감자들이 강제로 참관해야 했고 박수까지 쳐야 했어요. 교수형이나 총살이 주된 방법이었는데 때로는 돌로 맞아 죽거나 굶어 죽도록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조차 이런 장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았죠. 처형이 있는 날이면 수용소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고 수감자들은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김용의 경우는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알고 있던 그에게 수용소 생활은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석탄 광산에서 일하던 중 경비병에게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기절한 적도 있었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광산 엘리베이터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그 후에도 끔찍한 노동과 굶주림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탈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용소 전체가 고압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감시탑과 기관총 진지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감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을 시도했어요. 대부분은 실패했고 잡히는 순간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탈출 시도만으로도 온 가족이 더 혹독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수감자들이 포기하고 살았죠. 김용은 수년간 탈출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감자들이 석탄을 기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화물칸 바닥에서 좁은 틈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몸을 그 틈새에 밀어넣고 기차와 함께 수용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북한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과 몽골을 거쳐 한국까지 가야 했어요. 신동혁도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처음 2번은 실패했고 두 번째 실패 후에는 특별 고문 시설에 갇혀 4주간 끔찍한 고문을 당했어요. 팔이 뒤로 묶인 채 매달려 있어야 했고 그 결과 팔이 영구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간 창문도 없는 독방에 갇혀 있어야 했죠. 마침내 신동혁은 박영철이라는 동료와 함께 세 번째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박영철은 바깥 세상을 아는 사람이었고 신동혁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두 사람은 산에서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다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전기 철조망 쪽으로 다가갔죠. 탈출 과정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박영철이 먼저 철조망을 통과하려다가 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즉사했어요. 신동혁은 박영철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도 전기에 감전되어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철조망을 넘어 자유의 몸이 되었죠. 수용소를 탈출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신동혁은 중국을 거쳐 거의 2년에 걸친 위험한 여정 끝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여전히 여러 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인권 단체들의 추정에 따르면 약 12만 명이 이런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수용소들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감시탑과 내부 경계선이 추가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16호 수용소는 핵실험장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수감자들이 핵실험 후 방사능 청소 작업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용소의 존재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나치의 강제 수용소나 소련의 굴라그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인권 유린 현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런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죠. 탈출에 성공한 생존자들의 증언은 이런 수용소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일부 기억이 왜곡되거나 억압되는 경우도 있어서 증언의 세부 사항에서 변경이 생기기도 해요. 신동현의 경우도 2015년에 자신의 증언 중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거나 부끄러운 기억들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세부 사항의 변경이 증언의 근본적인 진실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고문 피해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핵심적인 사실들, 마이너스 수용소의 존재, 인권 유린의 실상, 탈출의 과정 등은 일관되게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신동혁은 한국에서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요. 김용 역시 탈북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수용소에서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는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해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수용소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죄 없이 태어나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고 가족들은 서로를 밀고 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 속에 살고 있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만이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현재 진행형인 인류사적 비극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들의 이야기는 인권의 소중함과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